이번 한미 정상회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한국이 단독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미국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좀 북핵 문제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뽐내기 좋아하는 트럼프를 옆에서 살짝 이렇게 긁어준 거죠. 당신은 피스메이커를 해라. 네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라. 나는 옆에서 같이 뛰어주겠다.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 발언 역시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초했다라는 것은 트럼프 좋아, 네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좋아. 하지만 나보다 앞서 뛰어가면 길게 뛸 수 없어. 내가 옆에서 같이 뛰어들 때 나랑 보조를 맞춰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가 많은 한 주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부터 짚어보죠. 한일 회담, 한미 회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먼저 꼽아주시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당선자, 그러니까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들렀다가 미국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3박 6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도착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국빈 방문과 실무 협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반대층에서는 홀대 받았다, 레드카펫도 없었다, 퍼주기다라고 비판이 있었지만, 네. 어제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53.1%는 한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60.7%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당선돼 가지고 인수위도 없었던 대통령이 취임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주요 동맹국인 일본하고 미국과의 회담을 성공리에 치러서 다행이고, 많이 준비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한 3개월도 안 됐지만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트럼프와의 그 대화 스킬 이런 것도, 협상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준비했고, 트럼프를 생각해서 무슨 금거북선, 골프채, 그다음에 무슨 마가 카우보이 모자, 특히 이제 박명록 쓴 펜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긴 거 보면 많이 네네. 준비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본다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미국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만 기억나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아메리칸 파이 부른 거랑 바이든 날리면밖에 없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실무 협상을 위한 순방에서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한 가지만 골라달라는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일단 우선 그 GM, 제너럴 모터스라는 GM 차를 타고 방문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도.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까지 갔는데 미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인 GM의 차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러 갔었거든요.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차인 마이바흐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방식이나 협상 기술을 철저하게 파악한 점, 방명록을 컨닝하지 않고 대통령이 본인 손으로 컨닝하지 않고 작성했다는 점, 이런 것까지 보면, 또한 마스가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조선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조선업의 핵심적인 상징처럼 되고 있는 필리스 조선소까지 방문하고 참전용사 묘역까지 방문하는 거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 참 꼼꼼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하나 뭐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그 정상회담을 할 때 확대회담 공개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동맹의 지평을 안보에서 산업, 기술, 청년 교류로 넓히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외교가 중심을 뒀던 게 안미 경중이었거든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동맹의 지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들을 명쾌하게 해가지고 우리 외교의 방향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로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명쾌하게 밝혔다라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3박 6일 동안 한일 회담과 한미 회담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세 가지. 첫 번째 확장, 확장. 동맹의 관계를
뭐 일본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와 미래로 병행하고 미국에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의 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기술 청년 교류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확장이 첫 번째. 두 번째 균형 외교였다. 균형. 예,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역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협력의 가능성까지 그런 균형적인 사고를 갖췄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용이라는 거죠. 단지 입으로 나오는 무슨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산업 이익을 포함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했다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미 회담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린 SNS에 올린 이 글 때문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이 놀랐습니다. 철렁하기도 했고. 네.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숙청, 혁명, 네.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네. 이게 단순한 블러핑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외교 무대에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긴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게시글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 몇 대통령 시간 안 남기고 이런 글이 SNS에 이제 올라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이죠.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건데 네. 그래서 무슨 뭐 숙청 혁명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벽에 있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근데 한 10시쯤 돼가지고 이런 발언이 나와가지고 그 10시부터 1시까지가 거의 뭐 제 느낌은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발표하고 계엄 해제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 말도 나왔었어요. 네네. 무산될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트럼프는 그 회담 과정에서 자기가 잘못 이해했다, 오해했다라고 말했고 그 회담하기 전에 무슨 뭐 한국 교회까지 털렸다라는 내용들은 뭐 가짜 뉴스였다라고 해서 본인이 인정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줘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이제 극우 보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숙청 혁명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국민의힘의 나경원, 김문수, 뭐 전한길 뭐 이런 사람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말할 수도 있다. 뭐 심지어 뭐 극우 보수 채널에서는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보내서 윤석열을 풀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그 한 3시간 동안이 지난 다음에 결국 트럼프와 이 대통령이 서로 화기애애하게 회담이 끝났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 작성하라고 의자까지 손수 빼주고 이 대통령은 또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 의자 빼준 다음에 앉아서 서명하지 않고 서서 방명록을 작성해서 양 정상들이 서로 예의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대통령과 트럼프가 정상회담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어깨도 다독여주고 손도 만지면서 이렇게 되게 화기애애하게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보수들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트럼프도 우리를 배신했다. 윤석열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했다. 트럼프도 친중 좌빨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담이고요. 왜곡된 정보가 미국 대통령까지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게 궁금한 게 사실 정보력 하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네. 잘못된 정보가 미국 대통령에게도 들어간다? 네. 그거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물론 뭐 왜곡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뭐 전직 대통령처럼 왜곡된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뭐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이러면 뭐 안 들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왜곡일까? 아니면 트럼프는 왜곡 정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협상의 기술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앵커링을 했다라는 것이죠. 미리 이제 숙청, 혁명 이런 것들을 깔아놔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너네 좀 굽히고 들어오겠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미국 국내 정치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국내 정치, 예. 미국 안에서. 그렇죠. 미국에도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부 이제 극성 계층들 있잖아요. 네. 그들한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어. 나는 동북아에서 핵심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게 말할 수 있다. 나 세지? 좀 더 나를 믿고 뭉쳐줘라는 그런 강성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메시지로 국내외 정치를 다 한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 때문일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탄이죠? 모스탄? 아, 네. 모스탄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모스탄인지 불발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아갔잖아요. 네. 미국까지 날아간 이유가 날아갔죠. 날아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의 핫라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왜곡된 정보를 잡기 위해서 갔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고 뭐 그런데 실제로 편향된 왜곡된 정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번째로는 이것도 무슨 협상의 기술이겠지만 이번에 이제 실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관세, 뭐 대미 투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주한미군 주둔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였는데 이런 협상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측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왜곡된 정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올렸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크게 뭐 네 가지로 나눠봤지만 결국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왜곡된 정보가 있더라도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가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계엄 사태가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얼마만큼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실과 원칙 중심으로 수습해서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깨고 정상회담을 정상 궤도로 올려놨다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에 올린 글 때문에 진땀을 뺐을 이재명 대통령도 네.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비단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정상들도 네. 이 트럼프 눈치를 보는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이런 풍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눈치를 보고 트럼프 비위를 맞춰야 한다라는 게 좀 씁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이번 장면을 보고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가장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무거운 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트럼프 앞에서는 여전히 뭐 비위를 맞춰야 되고 약간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냉전 체제가 1990년대에 깨진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거의 유일한 슈퍼파워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력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뭐 군사력, 기술 패권, 금융 패권, 뭐 달러 기축 통화 이런 네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 세계적인 시장과 안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미국 자체가 갖고 있는 슈퍼파워로서의 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어떠한 기존의 외교 문법이나 프로토콜 이런 게 따르는 게 아니라 되게 즉흥적이거든요. 맞아요. 감정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러다 악수 보니까 외교도 있잖아요. 엄청 그렇죠. 막 과하게 악수하고. 그렇죠. 손 너무 꽉 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뭐 세 번째 뭐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만 더 짠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과거에 보면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심지어 뭐 나토 정상들까지도 트럼프 앞에서는 강한 발언을 듣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는 뭐 회수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마지막이잖아요. 어차피 미국 2번까지밖에 못 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가 간에 심지어 뭐 트럼프와 같이 예측 불가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외교는 흔들리지 않는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눈치를 본다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한다 정도의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세계 질서 속에서 세계 유일의 가장 강력한 파워인 미국의 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실용적이고 차분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최대한 맞춰주고 실리를 끌어내는 게 최선이겠죠. 네. 오늘 뭐 답변 중에 실용이라는 키워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를 앞세우고 이 대신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습니다. 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피스메이커랑 페이스메이커다라는 이제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과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 임기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 탑다운 형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났을 때, 하노이에서 2019년에 만났을 때 부터 이제 다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둘이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합의 내용은 부분적이고 불안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교착돼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한국이 단독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미국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좀 북핵 문제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뽐내기 좋아하는 트럼프를 이제 옆에서 살살 이렇게 긁어준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피스메이커를 해라. 네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라. 나는 옆에서 같이 뛰어주겠다.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 발언 역시 뭐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그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게 통미봉남이거든요. 네. 결국 미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남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은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미국이 알아서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라고 하고 북한은 미국을 통해서만 우리랑 대화하겠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바로 그 무대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존재감을 인정받느냐라는 것이 트럼프가 그토록 희망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괜히 앞서 나갔다가 미국도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하는 그런 전략을 했다라고 하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할 테니까 네 옆에서 같이 뛰어줄 테니까 미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속도를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스포츠가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마라톤이죠. 42.195km라는 그 긴 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뛰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을 해주는 게 페이스메이커고 실제로 유명한 선수들은 다 페이스메이커를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초했다라는 것은 트럼프 좋아. 네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좋아. 하지만 나보다 앞서 뛰어가면 길게 뛸 수 없어. 내가 옆에서 같이 뛰어들 때 나랑 보조를 맞춰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뭐 북핵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자존심에 손상하는 것이냐? 그런 자존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국익을 더 실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페이스메이커 전략은 북핵이라는 생존 문제 앞에서는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의에 대한 집약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뛰어가자까지는 이해할 것 같은데 네. 나보다 더 먼저 뛰어가게 되면 그렇죠. 실패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미까지는 해석할 수 있을지. 트럼프가 그 정도 지적 능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페이스메이커보다 먼저 뛰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지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페이스를 조절할 너의 동반자가 되겠다. 하지만 메인은 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좋습니다.